자, 다음은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우리 자산운용의 김학주 전무님 만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들 심층 진단하고요. 시사점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중국이 이제 대출금리 하한선을 없앤다는 얘기가 주말에 전해져서 이번 주 초에 시장에서 알려졌는데요. 뭐 그렇게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은 못 미쳤는데 계속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또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어요? 예, 일단 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대출 금리를 낮추게 되면 경쟁력이 없는 그런 중소금융기관들은 도태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금융권의 구조 조정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중소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조금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계속 베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투기 쪽으로 투기의 온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조금 이거를 좀 구조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융권의 시장 원리를 좀 도입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좀 썼는데요. 지금 중국의 문제가 뭐냐면 돈이 너무 일부 로만 편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이라든가 이 자금이 그 투자가 그리고 자산이 제대로 잘 배분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기업들이 좀비처럼 도태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리커창이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좀 그런 이 왜곡된 그런 금융구조를 좀 바꿔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암세포처럼 돈을 이렇게 빨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결국은 이 국유기업이라든가 지방정부, 그러니까 기득권이죠. 그래서 이 기득권하고 싸워야 되는데 과연 리커창을 누가 총리를 만들어 줬는가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선거에서 된 것도 아니고 뭐 정당 간의 합의에서 된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원로들이 시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시켜줄 당시에는 우리가 서로 알아서 서로의 부를 침해하지 말자는 그런 합의하에서 된 거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원칙을 깰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리커창이 이끄는 그 개혁, 그러니까 리코노믹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리커창 체제에서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가는데 그래도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이제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조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7% 성장 밑으로 가는 건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관련해서 우리 산업체들이 좀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영향 좀 분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리커창이 이제 개혁을 하려다가 경기 침체가 너무나 심각해지니까 네. 뭐 HSBC PMI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시 부양 쪽으로 그러니까 뭐 방향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우리나라의 그 중국 관련주들이 좀 떴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화학이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이런 소외된 업종들이 떴던 이유는 그 이 버네이큐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출구를 한다가 그랬다가 다시 이제 양적 완화로 돌아섰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출구가 두려워서 한국을 공매도했던 외국인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다시 그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다시 사야 되는데 그 중에서 매물이 덜한 그런 섹터는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뭐 최근에 좋았다 이렇게 보는데 화학의 예를 들면 사실 그 좋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미에서 셰일가스가 나와서 조금 이 미국에 있는 그런 화학업체들이 좀 회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가스를 크래킹할 때는 납사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납사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옛날에 납사 가격이 휘발유 가격하고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석유화학업체들이 원료로 쓰는 건 납사의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수혜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중동업체들이 굉장히 야심차게 증설을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3분의 1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설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중동업체들이 이 비오펙 쪽에 그 산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특히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산유를 좀 줄이려고 좀 계획 중이에요. 그러면 석유가 안 나오면은 뭘로 이 화학 제품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취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동보다 더 무서운 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동의 업체들이 지금 석탄을 기반으로 한 화학 시설을 막 만들고 있어요. 그게 석탄이 그래도 가격이 싸니까 지금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커머더티나 그와 관련된 어떤 그 소재를 갖고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잠시 이렇게 수익성이 올라와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무님, 일본에 관련돼 갖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이기면서 이제 아베노믹스가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집중해가지고 총력을 좀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좀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베는 굉장히 인플레를 만들고 싶어 하죠. 예. 근데 우리한테 신경 쓰니까 일단은 엔화저라니까요. 예.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엔화저라를 만들 수 없죠. 근데 최근에 버네키가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적으로 다시 바꿨으니까 이제 달러 약세 압력이 생겼잖아요. 그런 걸 무릅쓰고 엔화가 절하가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베가 이제 절망에 빠져 있는 일본인들한테 과연 희망을 줄 수 있는가, 깨워서 흔들어 깨울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일본의 기업들은 경쟁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첫 번째는 이 어울리지 않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그 마음 먹은 사람이 나이가 40 된 사람이 그 사탕을 빨고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조선산업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이미 일본의 조선산업은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0%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인건비가 30%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자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20%는 남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늙어서 은퇴할 때까지 그 산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한 비효율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굉장히 끼리끼리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일본은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동경대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자동차다 그러면 그거는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경쟁력을 조금씩 유지해 나가는데 IT 같은 거는 미국에서 무슨 혁신이 있으면 그걸 금방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IT가 금방 일본이 좀 경쟁력을 상실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중국이 지금 뭐 계획 경제 때문에 그 비효율성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좀비처럼 변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 자체가 좀 뭐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아베노믹스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은 지표가 최근에 괜찮죠. 물론 뭐 소비나 투자나 이런 건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특별히 주택 지표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요. 일부 뭐 주택 재고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주택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예, 미국 경제, 세계 경제 회복의 어떤 신호탄으로서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그 재고 네. 기존 주택의 재고가 주니까요. 네. 이게 완전히 파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죠. 그걸 네. 이제 셀러스 마켓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도자 시장이 되고. 네,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서프라임 났을 때 그때 이후에 네거티브 에쿼티, 그러니까 이 집 가격이 앞으로 이제 상환해야 될 부채보다도 더 적은 거, 그러니까 굉장한 부실 주택을 금융기관들이 일부러 덤핑 쳐서 팔았어요. 그때 이제 미국 정부가 그런 집을 살 때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주택들이 언제 많이 팔렸냐면 2010년 하반기에 많이 팔렸거든요. 단 조건이 있어요. 3년 동안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살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와요. 근데 올해 이제 그런 매물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미국 정부가 은행들한테 함부로 부실주택을 차압해서 반대 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렇게 그 셀러스 마켓이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잠깐 단타 매매하는 친구들을 이제 플리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게 좀 한시적일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앞으로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굉장히 주택 시장이 좋을 거고 그게 이 고용이라든가 소비를 얼마큼 좋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거나 뭐 어느 쪽에서든 좀 풀리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뭐 주택 시장은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의 진원지 아니겠습니까? 회복이 된다고 하면 물론 좀 구조적인 한계도 얘기를 하셨는데 회복이 된다면 좋겠고요. 예, 그 이번 주에 나온 기사 가운데 이 북극해 항로 새로운 그 물동량 물건을 실어날 수 있는 항로가 개척돼서 국내 기업들도 좀 이쪽으로 좀 이용을 한다 그러는데요. 운송거리가 단축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해운업종에는 호황인가요? 조선업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짧게 네. 뭐 단축거리가 짧아지면은
뭐 일단 해운 업체들한테는 뭐 좋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 북극해 항로라는 게 러시아 그 북쪽 해안, 그러니까 무르만스크 항로를 통과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빙하가 녹았어요. 그러니까 이 항로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가까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이제 부산이나 아니면 일본의 고베 여기까지 올 때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때는 한 33일 걸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23일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운사들이 지금 가뜩이나 좀 뭐 경비 절감을 위해서 뭐 노력하고 있는데 좋은 대안이 떠오른 거죠. 네. 근데 뭐 이렇게 운송 거리가 짧아지면 아무래도 이 선박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마치 조선 업체는 조금 장기적으로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일단 이 북극해에는 빙하가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부딪히면 이제 이 철판이 뚫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후판을 좀 더 두껍게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수요가 좀 나올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선박이 좀 고부가 같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얼음을 때로는 깨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쉐빙 장비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파나막스 탱커 같은 경우가 원래 한 3,500만 불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다 달면은 9천만 불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죠. 아,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쪽에서 지금 뭐 그 천연가스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지금 파이프로 다 이제 운송을 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런 새로운 짧은 이 해상 통로가 생기면은 그거를 이제 액화시켜서 선박으로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LNG 선수요가 또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뉴스가 조선 산업에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빙하가 녹으면요, 좀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이게 좀 장기적 안목으로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빙하가 녹는다면 환경 면에서는 좀 안 좋은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뭐 빙하가 녹으면 그 안에 그 밑에 지금 뭐 가스와 오일이 많이 묻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되지 않고 있는 세계 가스전 중에서 30%는 그쪽에 있다. 그다음에 개발되지 않은 석유층의 한 18%는 그쪽에 있다.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겼다고 좀 조화들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환경 문제인데요. 거기서 이제 천연가스가 바로 증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온실가스 효과가 생기는데요. 그게 이산화탄소보다 한 20배 정도 더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공기 중으로 빨리 올라가는 거를 막고 빨리 채굴하고 빨리 이제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 바닷물이 빙하가 녹으면 싱거워지거든요. 그러면 해류의 그 회전 속도가 되게 떨어져요. 2005년부터 이미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데가 지금 뭐 위도는 거의 뭐 시베리아 쪽이거든요. 그럼 되게 추워야 되는데 이 난류가 올라와서 따뜻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90년대는 제가 이제 런던에서 골프 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린이 얼어서 튄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못 쓰는 땅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강 하구원, 그러니까 담수가 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물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데 정치인들이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관심을 안 갖고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좀 신경 쓰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뭐 경제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커다란 비용으로 네. 다가올 겁니다. 예. 그러게요. 단기적인 영향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고요. 경제 분야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마켓 키워드 한 주간의 시장 다양한 국내외 이슈들, 뉴스들 분석하고요. 시사점 알아봤습니다. 우리자산운용 김학주 전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